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 경제판이 달라지고 있다. 대전환의 시대. 변곡점의 중심에서 대한민국이 꺼낸 카드, 한국판 뉴딜.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중심축으로 삼아 팬데믹 경제 위기의 충격을 완화하는 동시에 선도형 경제 전환을 위한 미래 선점 투자다. 포스트 코로나가 불러올 새로운 경제, 새로운 산업의 마중물 한국판 뉴딜. 디지털 강국과 그린 강국을 위한 신경제 로드맵. 한국판 뉴딜의 정책 방향은 무엇인가? 한국판 뉴딜을 의미 있게 하기 위한 선결 과제는 무엇인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21세기형 뉴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경제 질서의 판을 잡을 한국판 뉴딜을 살펴본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TN 언택트 프롬 나우 이주호입니다.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기존 경제 질서가 바뀌고 있습니다. 정부는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구조적인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서 국가 프로젝트인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과연 한국판 뉴딜이 무엇이고 또 정책 성공을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택트 포럼 나우 시작하기 전에 출연자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김용범 차관, KDI 국제정책대학원 유종일 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초청 강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한국판 뉴딜인가? 라는 주제로 기획재정부 김용범 차관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만나보시죠. 예, 한국판 뉴딜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한국판 뉴딜을 왜 하게 됐고 한국판 뉴딜이 지향하는 바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 상황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올 초에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의 충격과 이 충격이 많은 것을 바꿔놓고 있는데 이 충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런 그 국가적인 대응 체계로서 한국판 뉴딜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뉴딜의 코로나 충격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가 사실 이제 팬데믹이라고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세계적인 충격이란 말을 많이 합니다. 한 세기에 한 번씩 한 번 정도 나타날 정도의 거대한 충격인데 최근에 이 정도 큰 규모의 충격은 1920년대 세계 대공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공황에 대해서 이제 국가적으로 제일 잘 대처했다는 것이 미국판 뉴딜인데 30년대 루즈벨트 대통령 이 뉴딜 당시의 상황입니다. 예? 일자리가 없어서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는 상황인데 그 미국판 뉴딜의 3대 요소를 영어로 이제 3R이라고 하고 있고 실업 구제, 리커버리, 리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미국이 성공적으로 그 위기를 극복했고 세계적인 선도국가로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도 이 세계적인 비슷한 정도의 충격에 우리나라가 이 충격을 잘 이겨내고 추격 국가에서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 이전에도 세상은 많은 변화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을 거고 4차 산업혁명의 확산이 되고 있었고 그 전에도 사실 기후변화의 조짐은 뚜렷해지고 있었고 이런 흐름에서 잘 대응해서 일자리를 찾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이 흐름에서 좀 뒤처져서 일자리를 잃고 더 생활이 어려워지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은 코로나 이전에도 거대한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코로나가 올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를 휩쓸었는데 글로벌 경제 충격이 즉각적으로 왔고 이 이후에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마치 BCAD로 나누듯이 before 코로나, after 코로나 또는 after disease라고 해서 마치 그런
기원을 새로 하는 정도의 충격이라는 말도 하십니다. 과장이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렇게 또 과장이라도 생각지 않습니다. 유발 하라레나 유명한 사람은 이 스톰이 이 폭풍우가 지나가겠지만 인류는 물론 이 폭풍우를 이겨낼 것이고 생존하겠지만 그러나 이 폭풍우 후에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이 될 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충격을 경제적으로 좀 몇 가지 보면 코로나가19가 불러온 경제 충격은 이 왼쪽의 그래프에 보신 대로 거의 모든 경제 지표를 거의 수직 낙하 수준으로 그렇게 큰 즉각적이고 거대한 경제 충격을 불러왔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것이 일자리가 사라진 것이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것들은 이제 경제 성장의 추세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추세선이 현저하게 낮아졌습니다. 이 역사적 추세선에서 기울기가 현저히 낮아졌는데 이제 문제는 저 기울기가 낮아졌다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여기서 얼마나 저 밑에 이 밑으로 가라앉는 부분을 짧게 갖고 위로 반등하면서 원래 이제 원래 추세선을 가기는 어려워졌고 그 추세선보다 크게 벌어지지 않고 그 추세선을 따라가는 정도로 회복하느냐가 이제 관건인데 낙관적인 것과 비관적인 여러 시나리오들이 지금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충격은 보면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느낄 수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일자리가 직접적이고 일자리뿐만 아니고 수출이나 거의 모든 경제 지표에서 역대급의 그런 충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후에 그럼 코로나 이후에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라고 보여지면 코로나는 사실 이제 대면 활동을 타고 번져 나가기 때문에 대면 활동이 최소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얼굴을 맞대고 서로 이제 하는 그 경제 활동들이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 많은 사람들이 원격 근무 그다음에 모든 활동들이 지금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구매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비대면화 디지털 전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차 산업혁명 전에도 진행되고 있는 활동들이 그 전환이 훨씬 더 가속화되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아마 줌이란 그 소프트웨어를 많이 이용해 보셨을 텐데 여기 보시면 줌 이제 사용자 수, 그 매출액 수가 올해 들어와서 분기별로 눈에 띄게 그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 변화에 대해서 기후 변화도 절감하게 된 겁니다. 왜 이런 팬데믹이 이렇게 거대한 팬데믹이 휩쓸게 됐을까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후 변화와 연관성이 있다 이런 이제 경각심을 갖게 됐고 기후 변화 위기를 바로 우리 곁에 있는 현존하는 위험으로 훨씬 더 절감하게 됐고 이 기후 변화에 대한 그 기후 변화를 완화시키고 대처하기 이런 정책들이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 코로나가 많은 충격과 이 일자리를 사라지게 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이 충격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아까 말한 비대면 산업이나 그런 쪽은 더 잘 되고 있고 관련 주가도 좀 오르고 있고 그래서 이 코로나가 많은 사람들을 건강 측면에서는 힘들게 했지만 경제적인 그런 기회의 측면에서 보면은 모든 사람들의 상황이 다 어려워진 건 아니고 그 내에서도 또 명암이 뚜렷한 그런 또 곤혹스러운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취약한 고리에 대해서 더 보듬어주고 그 사람들이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주는 그런 정책적 과제도 던져줍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다른 나라들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정도의 충격을 받고 첫 번째는 이 충격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코로나 이후의 세계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우리와 비슷한 정도의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걸로는 프랑스 재건 계획이 있는데 약 우리나라 돈으로 100조 원이 넘는 규모의 재건 계획을 냈고 영국도 바로 아마 1, 2주 내에 탄소 중립 경제 회복을 발표할 것 같고 미국은 지금 이제 11월 달 대선 때 이제 후보들이 여러 공약을 내고 있는데 친환경 에너지 분야 투자 그런 공약이 눈에 띕니다. 이 모든 나라들의 대응 방안에서 핵심 키워드, 공통되는 키워드가 있는데 바로 디지털, 그린, 그리고 사회 안전망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지금 한국판 뉴딜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한국판 뉴딜은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비전은 선도 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이다. 이런 이제 그 슬로건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세 가지 비전이 있습니다.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나아가자. 그리고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바꾸자. 그리고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이 세 가지 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사회 안전망 강화라는 토대가 있습니다. 안전망 강화라는 토대를 굳건하게 딛고 양축이 있는데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이 두 가지 축을 가지고 있고 구체적 사업 규모로 보면은 2025년까지 160조 원의 투자를 해서 일자리를 190만 개 창출하는 그런 아주 구체적인 비전과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디지털 뉴딜은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분야입니다. 현재도 지금 우리나라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ICT 산업도 발달돼 있고 어떤 통신 인프라나 전 국민의 이런 디지털 역량도 뛰어나서 우리가 사실 디지털이 뒤져서 디지털 뉴딜 해야 된다는 쪽은 아니고 우리가 앞서 나간 분야 그리고 지금 현재 이 팬데믹 상황에서 비대면이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그야말로 우리가 잘하고 있는 분야를 더 잘해보자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쪽은 대표 과제로는 데이터댐, 지능형 정보 SOC 디지털화인데 데이터댐은 뭐 데이터로 그냥 우리가 물을 담는 댐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고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마치 댐이 물을 모으고 그 댐의 물을 하루로 다 보내서 아주 큰 산업을 뒷받침하듯이 데이터를 모으고 잘 가공을 하고 이걸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전체적인 시스템을 잘 만들자는 뜻으로 데이터 댐이 있습니다. 그린은 사실 이번 이제 팬데믹 위기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후 변화가 아주 큰 위기로 이제 모든 사람들의 공감을 받게 돼서 이 그린 성장, 그린 경제로 전환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전 세계 인식이 지금 더 하루가 다르게 더 강해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우리 생활 전반, 산업 전반이 그린으로 저탄소 그린 경제로 이제 전환돼야 되는데 이 분야는 우리에게는 상당히 도전적인 과제입니다. 우리가 제조업 강국이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탄소를 많이 쓰는 경제를 우리가 이제 주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린 뉴딜이나 그린 세계적인 어떤 표준들이 강화되면 우리 산업들이 상당한 위험에 처하기도 되고 우리가 빨리 이거를 이제 캐치업을 해서 적응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 건물이나 어떤 산업이나 이런 분야를 이제 그린 방식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학교나 건물들을 바꿔 나가는 거 있고 그냥 이제 전력이나 모든 에너지를 저탄소 에너지로 바꿔 나가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좀 이렇게 이제 육성하는 그런 정책들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안전망 강화는 어떤 구체적인 무슨 프로젝트라기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 충격으로부터 조금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이 그 충격에서 이렇게 사회 안전망으로 보호를 받고 새로 변화된 기술에 맞도록 본인의 기술 같은 거를 재교육을 받아서 새로운 새로 이렇게 부상되는 그런 쪽으로 직업을 옮겨가고 그다음에 약간 실업했을 때나 이럴 때 뭐 실업급여나 상병수당 이런 걸 통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더 강화하자는 그런 구상입니다. 향후 그러면 한국판 뉴딜은 어떻게 추진이 될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재정 사업이 기본적으로 이제 2025년까지 160조 원이 구체적인 28개 사업에 대해서 5년간 160조 원이 투자한다는 그런 재정 계획이 다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아주 톡톡히 할 텐데 재정만 가지고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정의 마중물 효과를 기반으로 해서 민간 자본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국민 참여형 한국판 뉴딜 펀드를
정부가 이제 기본 계획을 발표해서 정책형 뉴딜 펀드, 그다음에 뉴딜 인프라 펀드 등 뉴딜 사업에 민간 자본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수단들을 더 이렇게 더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와 제도 개선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다음에 규제와 제도를 이런 팬데믹 상황에 맞게 밑에서 거대하게 도도하게 흐르는 흐름에 맞춰서 과거 그 팬데믹 이전 상황에 맞춰져 있던 제도와 규제들을 새로운 환경에 맞게 혁파하는 그런 노력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판 뉴딜은 이제 정부가 이런 팬데믹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아까 말한 선도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종합 계획을 한 3개월 정도 이제 머리를 맞대고 마련한 계획인데 앞으로 이 팬데믹 상황이 언제 마무리가 되고 최종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세계를 바꿔놓을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지금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 자체가 유동적이고 계속 이 상황 자체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응 계획으로 한국판 뉴딜도 사실은 끊임없이 진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정부가 160조 원의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게 이제 다 모든 게 확정되고 그런 계획이라기보다도 앞으로 계속 보완해 나가면서 발전시키는 그런 계획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접근은 아까 말한 대로 적극적인 재정 투자를 구체적으로 5년 계획에 따라서 매년 20조 원 이상씩을 투자해서 재정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국민 참여형 펀드에 대해서 지금 관련 투자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뉴딜 인프라 펀드의 적격 조건들 그런 세제 그런 제도들도 지금 빠른 시간 안에 확정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규제 제도 개선은 정부와 입법을 책임지고 있는 국회, 당 그리고 민간 협회들이 참여하는 법제도 TF를 만들어서 민간에서 건의하는 제도들도 과감하게 선제적으로 고치고 예를 들면 새로운 에너지 환경에 맞는 입법이나 이런 것들도 필요한 입법은 개정을 하고 아예 없는 지금 미비된 그런 법률들을 새로 제정하는 그런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되고 성공할 조건들을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큰 위기를 겪었고 우리가 방역에서 K방역으로 세계의 모범이 되었듯이 이게 이런 경제적 충격, 경제사회적 충격을 딛고 이 충격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한국을 선도국가로 나가겠다는 그런 아주 담대한 비전과 아주 구체적인 계획, 그리고 거기에 투자 계획까지 5년 계획이 다 실행 계획까지 첨부되어 있는 종합적이고도 비전과 실행 계획이 다 이렇게 완비된 그런 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민간과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받아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기 때문에 한국판 뉴딜은 상당히 큰 성과를 거둘 조건들을 많이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좀 이렇게 본받고 이렇게 K 방역이 그랬듯이 경제 위기 극복 모델로서도 한국판 뉴딜이 큰 족적을 남길 것으로 그렇게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KDI 국제정책대학원 유종일 원장께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한 제언이란 주제로 강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한 제언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지금 팬데믹에서 어떻게 출구를 찾을지 잘 아시는 대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일일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별로 보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2차 웨이브가 온 나라, 3차 웨이브가 온 나라도 있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요. 어제 영국이 또
여러 가지 제한 조치를 취하는 등 이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지금 3,100만 명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 사망자 97만 명이라고 하는데 실제 감염자와 확진자는 10배, 1.5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백신이 개발이 되고 이 안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은 백신이 나오더라도 하루아침에 이 팬데믹이 진정되기는 어렵다. 주기적인 어려움이 계속될 가능성이 많고 백신이 널리 보급되는데도 시간이 상당히 걸릴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 적어도 앞으로 1년 혹은 그 이상을 바이러스와 같이 살기를 하면서 우리가 뉴 노멀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경제를 내다보더라도 잘 아시는 대로 금년도 세계 경제가 매우 안 좋을 것으로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 이렇게 전대미문의 경기 위축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경제가 급격하게 위축을 하더라도 다시 이 팬데믹이 진정되면서 과거의 추세 성장선으로 반등할 것이냐 그런 급반등은 굉장히 기대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생각하고 싶지 않은 시나리오지만 이 팬데믹이 잘 진정이 안 되고 장기화된다고 하면은 지금 실물 경제와 금융 경제의 괴리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실물 경제는 위축되는데 지금 자산 가격이 막 오르고 주가가 오르고 그러잖아요. 지금 금융 대출도 엄청나게 많이 늘었고 그래서 이 상당한 그 금융 위기가 재발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는 존재합니다. 우리나라는 다행히 그 방역을 비교적 잘했고 쉽지 않은 일이지만 아직까지 잘해왔죠. 국민들이 열심히 동참해주고 정부도 잘 끌고 왔습니다. 그 덕분에 경제적인 타격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훨씬 덜하다는 것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해외 의존도가 높은 경제이다 보니까 수출 부문을 중심으로 해서 또 자영업 일부 이런 취약계층들의 어려움들이 존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도 지금 그 신용 팽창이 많이 돼가지고 이 실물 경기 회복이 되지 않는다면은 이런 금융 부실이 누적되면서 상당한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또 경제 침체의 정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덜하다고 하더라도 고용 안전망이나 사회 안전망이 부실한 부분이 많아서 이런 취약계층의 타격은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 전략을 세울 때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방역을 잘 해야 된다. 방역을 잘하지 못하면은 다시 또 봉쇄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그 영업 제한이라든지 제약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면 경제는 타격을 받습니다. 여기 그 그래프에 있는 것은 1918년이죠. 스페인 독감 때 미국의 각 도시들이 어떻게 대응했고 그 이후의 경제적 결과가 어땠는지인데 더 오래 고생하고 참고 방역을 열심히 했던 도시들이 나중에 경제 성장, 고용 창출이 많이 됐다 하는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방역 우선의 경제 회복 전략을 구사하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제를 많이 성장시켜서 그 낙수 효과로 사람들이 혜택을 보게 하겠다. 이런 것은 지금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체가 저성장 시대에도 들어섰지만 이런 그 코로나 시대에 생각할 수 없는 일이고요. 그래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서로 돌보고 나누고 안전을 우선으로 해서 하는 그런 정책의 우선순위, 안전과 복지를 우선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이 뉴 노멀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만 위드 코로나라고 그러죠. 요즘에는 이 바이러스와 함께 살면서 우리가 더 안전한 그런 우리의 생활 습관부터 해서 여러 가지 시설, 칸막이, 환기 등등 해서 그렇게 하고 재택근무, 화상회의 이런 새로운 그 삶의 방식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금융 부실의 위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무조건 지원이 아니고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야 되겠다. 어떻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변해야 되는지 이런 관점에서 미래지향적으로 경제를 끌고 가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변화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이 팬데믹이 블랙스완 전혀 예기치 못했던 그런 엉뚱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고된 재앙이죠. 아시는 대로 생태계 파괴에 따라서 인수공통 감염병이 계속 여기 그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뭐 에이즈부터 시작해서 많은 그런 새로운 병들이 생겨났고요. 갈수록 그것이 많이 생겼고, 그 컨테이전이라는 영화를 비롯해서 많은 그 영화나 소설들이 지금 매우 그런 유사한 상황을 예측을 했고, 유명한 빌 게이츠의 2015년 테드 강의에서 저 보시면은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매우 비슷하게 생겼죠. 이런 것들이 곧 올 것이다. 특히 CIA에서도 매년 이런 이 세계 경제야 미국 경제의 가장 큰 위협 중에 하나로 이런 팬데믹을 꼽았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변화의 그 축들을 보더라도 이것이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고 이미 진행되고 있었던 변화가 가속화되고 더 급박해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의 변화로 우리가 글로벌 가치 사슬이 변하고 있고 탈세계화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전에 시장의 모든 것을 맡긴다고 했는데 이제 국가가 귀환하고 공공성을 재발견했다. 또 불평등 사회가 재조명되고 있고 이것이 지금 더 확대되고 있죠. 그리고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됐고 전면화됐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를 비롯해서 이 환경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런 여러 가지 주제들은 21세기 인류의 과제였어요. 숙제를 잘 안 하고 있으니까 빨리 숙제해라고 코로나19가 경고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그래프에 보시는 대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세계 무역이 증가하고 있었습니다만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이미 탈세계화까지는 아니더라도 감속세계화 이런 말을 붙였죠. 그 슬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그렇게 무역 증가율이 이미 많이 둔화됐고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한 이런 타격이 저 빨간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국가에 기한 공공성 이 문제도 사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미 나왔던 겁니다. 그전에 작은 정부론, 시장 만능론, 그리고 사회 공공성 이런 것은 없고 개인의 이익 추구만 있다고 하던 그런 신자유주의 사조가 있었습니다만은 결국 그렇게 해서 금융 규제도 완화하고 했다가 엄청난 금융위기가 왔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구제금융을 하고 그러면서 이 신자유주의의 어떤 위기가 왔다. 이런 얘기는 이미 있었던 것입니다. 불평등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봉쇄를 하는 많은 나라들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저 남미 지금 칠레 사진인데요. 저렇게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 외칩니다. 우리 이렇게 하면 병 피하려다가 우린 굶어 죽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취약계층이 그 감염병의 피해도 많이 받고 그로 인한 경제적 피해도 가장 많이 받고 있죠. 부자들은 이렇게 아주 우아하게 안전하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평등 문제 아시는 대로 다보스 포럼에서도 최대의 어떤 세계 경제 문제로 거론한 지 이미 오래됐고 지난 40년간 소위 신자유주의 시대에 여기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세계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불평등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안타깝게 우리나라도 그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됐다. 다 알고 있는 일입니다. 저희 학교에서도 이렇게 다 디지털 그 원격 교육으로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언택트라고 하는 말 요즘 많이 쓰는데 이거 한국에서 만들어낸 말이거든요. 언제 만들었냐? 2017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 그 소비 트렌드를 예측하면서 그때 언택트라는 말을 만들었거든요. 이미 다 있었던 거예요. 4차 산업혁명 다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그것이 갑자기 더 빨리 다가온 것입니다. 기후변화 문제 지금 금년 들어서 특히 지구가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이미 작년에 전 세계적으로 젊은이들이 우리의 미래를 빼앗지 말라고 그 동시 시위를 했었고 그것을 이끌었던 저 그레타 툰베리라고 하는 16세 소녀는 타임지에서 올해의 인물로 선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미뤘던 숙제들을 이제는 정말 해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유엔에서 IMF에서 모든 지도자들이 recover better 단순히 경제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고 더 나은 회복을 해야 된다. 어떤 회복? 밀린 숙제를 제대로 하는
그런 회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시장의 모든 것을 맡기고 초세계화하고 신자유주의 했던 거에서 시장과 공동체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되고 이렇게 악화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서 포용사회를 만들어야 되고 디지털 전환과 녹색 전환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이 화두가 제가 그 다보스 포럼에서 지난 한 6, 7년 동안 다뤘던 주제들을 쭉 살펴봤더니요. 자세히 설명드릴 시간은 없고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다보스 포럼에서도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말의 잔치였고 실제로 제대로 된 변화를 이끌지 않았었죠. 이제는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변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럽의 흑사병이 세상을 바꿔놨다. 농노제를 해체하고 그 이후 시장경제의 발전과 산업혁명까지 이렇게 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서유럽에서 있었던 얘기고 동유럽은 반대로 갔거든요. 오히려 영주들의 탄압이 강화되고 농노제가 강화되고 그래서 동유럽이 낙후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숙제를 잘하는 나라가 있고 잘 못하는 나라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잘하는 나라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도국가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국형 뉴딜이라고 하는 게 한국판 뉴딜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경기 부양 좀 하고 무슨 산업 정책 좀 하고 정부가 재정 좀 투입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 그 변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변화, 저는 전환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것을 잘하자는 것이고 그것을 잘함으로 해서 우리가 선도 국가가 되자. 이제까지 우리가 선진국들을 추격하는 그런 추격자의 입장이었었는데 이제는 좀 앞서가는 나라들의 일원이 되자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팬데믹 경제 위기 속에서 각국이 지금 정부의 재정을 늘리고 경제 회복을 도모하고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하면 이 포스트 코로나를 향한 새 판짜기 전환을 할 것인가. 그리고 한국 경제 자체가 그 과정에서 우리가 제가 여기 그 전환적 뉴딜이라는 제안을 사실은 작년에 했었습니다마는 우리는 이미 저성장 양극화 또 극단적인 저출산 이런 문제들을 안고 있었는데 여기서부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가고 선도형 성장으로 갈 것인가. 그래서 제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휴먼 뉴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이 필요하다. 그런 제안을 했었는데요. 그런 맥락하고 지금 포스트 코로나의 어떤 그 리커버 베터, 더 나은 회복이라는 것까지 같이 맞아 떨어져서 지금 한국판 뉴딜이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그럼 이것이 성공적으로 잘 추진되기 위해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점이 무엇일까? 그것에 관해서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뉴딜이라고 하는 게 뭔가요? 이 뉴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정부가 경제가 어려워졌으니까 그때 당시 대공황 아닙니까? 대공황이니까 우리가 정부가 재정을 풀어가지고 경기를 살리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약간은 있죠. 여기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1929년부터 대공황이 시작됐는데 33년 3월 달에 이 루즈벨트 대통령 취임할 때까지 경제가 계속 하강하고 있었어요. 하강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재정 균형론에 때문에 그 재정도 확대하지 못하고 또 근본이제 때문에 은행들이 망해가는데 돈도 풀지 못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재정을 단기적으로 균형시킬 필요는 없다 해서 재정도 더 썼고 그러나 재정을 많이 확대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 건전 재정에 대한 그 생각을 바꾸지 못했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은 근본이제 철폐하고 돈을 풀었어요. 그래서 은행들 살리고 여러 가지 금융 개혁을 단행했고요. 우리가 외환위기 이후에 만들었던 예금 보험 제도라든지 여러 그런 금융 감독 제도 같은 것들도 이때 뉴딜 때 했었던 것이고 또 이런 그 1차 뉴딜이 있고 2차 뉴딜이 있는데 뉴딜이 1, 2년 한 게 아니에요. 33년부터 39년까지 무려 6, 7년 동안 계속된 거거든요. 계속 진화해 나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긴급 구제, 릴리프, 경기 부양, 리커버리 그리고 제도 개혁이라고 하는 리폼이라고 하는 세 가지 요소가 다 있었다. 특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리폼이 가장 중요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금융개혁, 은행개혁을 한 것이 가장 중요했고요. 또 노동개혁을 합니다. 이때 노동조합의 단체 교섭권을 보장하고 근로기준법을 이때 도입해서 최저임금제도 또 노동시간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을 했어요. 경제가 어려우면 이런 걸 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가 가장 어려울 때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것을 했던 것입니다. 사회보장제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우니까 서로 도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미국 경제가 어려웠을 때 미국이 그 사회보장제도 도입했습니다. 이렇게 포괄적인 그 새로운 사회경제 시스템을 만들음으로 해서 약육강식의 자본주의에서 상생의 개혁자본주의로 이렇게 변하게 됐고 그 결과가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알 수 있듯이 그 대공황 이전보다도 그 이후에 성장률이 훨씬 더 올라갔거든요. 이것이 자본주의 소식 황금기라고 하는데요. 가장 성장률도 빠르고 분배도 잘 되고 경제도 안정됐던 소위 아메리칸 드림의 시기가 오는데 그것이 바로 이런 상생의 자본주의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경제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이라고 하는 관점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40년간 지속된 신자유주의 체제가 엄청난 그 병리들을 낳았습니다. 그 금융 불안정도 있었고 이런 공공 서비스와 복지의 후퇴, 이런 그 환경 파괴 등등이 다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소득 불평등이 엄청나게 늘어났거든요. 이 그래프는 깜짝 놀랄 그래프인데 미국에서 지금 46년부터 80년까지 신자유주의 시대 이전에는 각 계층별로 왼쪽에 있는 게 가장 가난한 사람 1%부터 2% 쭉 해서 오른쪽에 가장 부자까지 그때 소득의 성장을 보면 가난한 사람일수록 매년 소득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가장 최고 부자는 거의 소득이 많이 늘지 않았어요. 1%밖에 안 늘었어요. 그런데 1980년 이후 데이터는 2014년까지입니다만은 지난 40년 신자유주의 기간에 정확하게 반대의 일이 벌어졌어요. 가장 가난한 사람도 소득이 전혀 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일수록 소득 증가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최상위 계층에게만 사실은 성장이 집중됐던 겁니다. 최상위 10% 아니 1% 아니 0.1%에게 이 모든 성장의 과실이 집중됐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 불평등이 심하게 확대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포퓰리즘이 득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또 국제협력 체제도 붕괴하면서 자국 우선주의가 되고 이런 그 문제들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판 뉴딜도 지금 정부가 몇 년 동안 무슨 재정 프로그램 하는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진화적으로 미국의 뉴딜이 그랬던 것처럼 해서 우리가 진짜 그 진화된 사회경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국민들의 관심이 제가 보니까 그 검색한 걸 보니까 정부가 발표했을 때 이렇게 깜짝 관심 있고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게 성공이 되려 그러면은 좀 더 목표가 과감해지고 구체화되고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우선 가시적인 변화들이 빨리 나타나야 된다. 그래야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정부가 돈을 쓰는 것뿐만 아니라 제도 개혁하는 게 규제도 개혁하고 여러 가지 제도도 개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국민이 주체가 되는 뉴딜이 됐으면 좋겠다. 지역에서도 참여하고 시민사회도 참여하고 사회적 경제도 참여하고 하는 이런 민주적인 참여가 보장되는 뉴딜이 돼야 성공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것은 진화하는 계획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발전시켜 나가고 성공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왜 한국판 뉴딜인가? 그리고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
재연까지 두 분의 강연을 잘 들어봤습니다. 이제 두 분과 함께 강연과 관련된 좀 궁금한 점들 몇 가지를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김용범 차관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 한국판 뉴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일각에서는 지금까지 있었던 몇 가지 정책들을 걸어 모은 약간 짜깁기 같다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변은 좀 어떠실까요? 예, 비슷한 정책도 일부 발견할 수 있겠지만 네. 전혀 그렇지가 않고 디지털 뉴딜이나 그린 뉴딜 분야에서 확실한 비전을 갖추고 정책들을 새로 마련한 정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일부 정부가 추진해왔던 정책도 내용들이 훨씬 더 담대해졌고 추진 시기나 네. 이런 것도 단축되고 그다음에 제도들도 또 완비되는 그런 전혀 새로운 종합 계획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한국판 뉴딜 정책이 정말 진정한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전제 조건들이 필요할까요? 결국 정부가 정책을 25년까지 160조 원에 190조 원에 투자를 하고 190만 개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리고 28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만은 그리고 정부는 발표한 정책을 매년 이제 계획을 마련하고 예산을 반영해서 이제 집행을 해 나갈 텐데 네. 그걸로 충분하지 않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민간 자본이 훨씬 더 많은 자본들이 있습니다. 그 자본들이 그 같이 이제 투자를 해주고 더 이제 발전이 돼야 될 것 같고 유정일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제도 개혁이 더 중요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유무형의 재정 투자, 민간의 투자도 이제 구체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이제 1, 2년의 투자로 그치는 게 아니고 틀을 바꾸는 거니까 새로운 시대에 맞도록 새로운 철학이 또 나와야 되는 것이고 네. 그런 식으로 제도들이 재설계되고 아주 이런 새로운 상황에 맞도록 이런 소위 말하는 패러다임까지 따라오는 그런 삼박자가 갖춰져야 한국판 뉴딜이 성공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이제 유종일 원장께 직접 여쭤볼 텐데요. 이제 강연에서 미국판 뉴딜에 대한 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 미국판 뉴딜을 바라보면서 그러면 현재 한국 상황에서 여기서 우리가 차용해 볼 만한 어떤 좋은 점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물론 그때 당시 상황이나 시대가 워낙 다르기 때문에 네. 뭐 직접적으로 차용한다는 것보다는 제가 이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판 뉴딜이 처음부터 완성된 계획을 가지고 어떤 제한된 시간 안에 계획적으로 딱딱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고 네. 그것도 어떤 그런 큰 구조적 변화, 재설계 그리고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까지 이걸 이뤄나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진화적으로 됐다. 우리 대통령께서 이 뉴딜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을 발표할 때도 이건 진화하는 계획이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완성판이 아니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장기간 해서 우리가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내야 된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결국 역사적으로 오래 남는 유산, 진짜 우리 경제 시스템을 안정되게 만들고 성장을 잘 시키고 사람들의 삶을 향상시켰던 것은 제도 개혁이다. 우리 차관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그래서 그 부분에 앞으로 또 주력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논란도 있었습니다만은 결국 국민들이 함께 할 때 성공한다는 것이죠. 루즈벨트 대통령은 무려 4번 대통령이 됐지 네네.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이런 정부 주도의 정책이 강력하게 추진이 될 때 혹시라도 이게 어떤 관치 경제를 고착화시키거나 아니면 민간의 자본 투자를 좀 위축시키거나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건 지금 그렇지가 않고요. 전 세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경제가 지금 거의 완전 고용 상태고 아주 성장이 잘 되고 있다. 네. 그럴 때 정부가 나서서 또 뭘 막 하게 되면은 그걸 이제 구축 효과라고 합니다. 민간이 할 여지가 자꾸 줄어드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이 팬데믹 상황에서 경제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이 정부가 앞장서서 경제 회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 정책도 하고 이런 공공 투자도 하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오히려 마중물이 돼가지고
민간이 새로운 이제 디지털 경제나 그린 경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익성 있는 사업을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그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공이 앞장서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는 뭐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김용범 차관님, 그 정부가 뉴딜 추진 과제로 데이터댐과 그리고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10대 대표 과제를 선정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선정할 때 어떤 기준과 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28개 과제가 다 중요합니다. 네네. 다 중요한데 이제 국민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대표 과제들을 뽑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확실한 성과를 낼 수 있는 과제, 그리고 그 과제와 다른 과제와 이렇게 연관돼서 확산 효과를 가지는 과제, 그리고 이 일자리 창출이 아무래도 지금 이제 그 뉴딜도 결국 일자리에 아주 그 충격적인 그 소멸 이럴 때 대응 계획으로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사실 또 일자리 창출 효과가 뚜렷한 그런 사업들을 중심으로 10개 대표 과제를 뽑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유종일 원장님,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불균등이 좀 심화됐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이미 정보통신 기술 이쪽 분야는 잘 되고 있는 반면에 뭐 숙박이라든지 아니면 뭐 도소매업 이렇게 대면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산업의 경우에는 또 침체의 골이 깊어져만 가고 있는데 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지금 그 격차가 그런 산업 간의 격차도 굉장히 심하고요. 또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게 원래 그 전부터도 이제 디지털 격차, 네. 그게 준비가 잘 돼 있고 역량이 있는 사람하고 하다못해 요즘 교육을 그렇게 학교를 안 가고 온라인 교육을 하고 그러면은 그게 여건이 좋은 학생하고 그렇지 못한 학생하고 차이가 생기고 이렇게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하면 이런 불균등, 불평등 이게 항상 문제가 됩니다. 네. 그런데 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이전에 이미 저희가 신자유주의 40년 하면서 불평등 문제가 많이 심각하게 돼 있었던 상태거든요. 네네. 그런 거기다가 지금 이런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면서 이 불평등 문제가 더 악화되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한 아주 과감하고 새로운 해법을 찾아내야 된다. 이것은 전 세계가 같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의 그 우리나라로 치면 전경련이라고 할까요? 미국의 그 큰 대기업 그 리더들이 모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라고 거기서 이제는 주주자본주의 안 된다. 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해야 된다. 기업이 이 주주의 이익만이 아니고 종업원들의 이익, 지역사회의 이익, 나라의 이익, 환경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같이 좀 생각을 하면서 경영해야 된다. 스스로 그렇게 하고 나왔고요. 그것이 금년도 1월 달에 다보스 포럼에서도 그 주제가 그거였습니다. 네. 그 주주자본주의가 아닌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나가자. 이런 얘기가 있었고 또 복지제도에 있어서도 그동안 하던 것을 더 촘촘하게 해서 사각지대를 줄여나가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만은 요즘에는 그 독일도 최근에 기본소득 실험을 시작을 했고요. 뭔가 좀 더 그 변화하는 시대에 이렇게 지금 심화된 불평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좀 더 과감하고 획기적인 정책들을 고민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뉴딜이라는 정책 자체가 진화해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성급하게 이걸 해야 됩니다라는 것보다도 상황이 진전되는 걸 봐서 계속 이런 것들을 해소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찾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실까요?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차관님 계시니까 네네.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사실은 이 예기치 못한 팬데믹을 맞아가지고 우리 정부 계시는 분들 너무 고생들 많이 하시고 네. 안쓰럽게 고생들 많이 하셨죠. 이 한국판 뉴딜 계획 만드는데도 아마 뭐 고생 진짜 많이들 하셨을 거예요. 급하게 하느라고. 근데 급하게 했기 때문에 아까 뭐 최선을 다해서 정부는 이 프로젝트를 고르고 했지만 이것이 결코 완성된 계획이 아니다. 네. 그래서 이 좀 민간의 전문가 또 기업, 시민단체, 뭐 국민들 할 거 없이 앞으로 더 열어놓고 많이 의견 수렴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진짜 진화하고 발전하는 그런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뉴딜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두 분이 함께 공감을 하셨던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규제 혁신이다, 규제 개혁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차관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규제 혁신을 좀 이룰 수가 있을까요?
규제 역시는 정부 뭐 총리실부터 시작해서 많은 창구가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대로 가더라도 결국은 아까 말한 대로 새로운 환경이다. 그래서 새로운 룰이 필요하다. 여기에 대한 인식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규제를 운영하는 정부도 이제 사실 이제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산업도 서로 간에 좀 이해관계가 있잖아요. 네. 규제라는 것도 산업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영역이기도 하니까 네. 어쩌면 뭐 정부가 규제를 완화 안 해주고 그렇다기보다 그 뒤에는 또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들도 좀 이런 대화를 좀 강화해야 될 것 같고 정부가 지금 한국판 뉴딜을 위해서 법 제도 TF를 네. 정부, 당 그리고 민간 단체 이렇게 해서 그 3자 공동 위원장 체제로 지금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오늘 그 1차 과제를 제가 발표를 했는데 네. 민간에서도 다양한 채널이 있지만 이 채널을 많이 기대를 하고 아주 과감한 네. 과거보다는 훨씬 더 큰 그런 규제 완화 제안들을 해주고 계셔서 그 틀 내에서 저희가 법과 제도를 좀 고쳐 나가는 그런 노력을 같이 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그 뉴딜 정책 가운데 눈에 많이 띄었던 부분이 저는 또 개인적으로 국민 참여형 뉴딜 펀드 조성 방안 이 부분이었었거든요. 사실 유종일 그 원장님,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뉴딜 펀드요. 네. 아직은 그렇게 구체화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제가 아까도 강조했듯이 이것이 정부가 뭘 좀 하나 보다 나하고는 별 상관없는 것 같다 이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 또 정부의 재정 투자가 정부가 이제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많이 한다고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많이 부족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민간 자본의 동원도 중요하고 국민 참여도 중요해서 그런 관점에서 저는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 어떤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정부가 재정으로 네. 해서 그 수익을 뭐 보장해주고 이런 식으로 가서는 좀 곤란할 것 같고요. 그 공적인 가치가 창출되는 만큼은 재정이 위험도 감당해주고 그런 그 뒷받침을 해주지만 또 뭔가 민간의 창의성과 모험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부분하고 이 균형이 잘 맞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린 뉴딜 쪽에 있었던 주민 참여형 그 펀드 조성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부분은 좀 괜찮아 보이던데 어떠셨어요? 네, 제가 지금 독일 같은 경우가 그런 에너지 전환 네네. 같은 거 굉장히 앞장서서 했는데 보면은 그 에너지 협동조합 같은 것들 주민들이 만들어서 그렇죠. 굉장히 많은 그 성과를 냈거든요. 또 수익률도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네네. 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참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지만 수익률 보장해주기 위해서 재정을 그냥 막대하게 쏟아붓는 그런 것들은 좀 피하는 게 그렇게 그렇게 해서는 곤란하겠죠.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정부가 2025년까지 일자리 190만 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인데 이게 일단 차관님 숫자로 보면 되게 좋아 보이는데요. 실현 가능할 것으로 보이세요? 어떠세요? 정부가 만들 때 저거를 그냥 이렇게 여기저기 제안 받아서 그냥 모아놓은 게 아니고요. 네네. 예산 사업으로 5년간 예산 사업으로 아주 뭐 단년도 예산 정도 아주 정밀하게 다져서 만든 계획입니다. 160조 원을 투자해서 190만 개 일자리라는 것이 결코 그렇게 무리한 계획이 아니고 네. 그리고 이제 업종별로 고용 유발 기수나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참고할 만한 그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기반으로 탄탄하게 마련한 계획이기 때문에 160조 원이 투자가 계획한 대로 되겠습니까? 그 5년 계획이 네네. 그렇게 물어보실 수는 있는데 네. 160조 원이 투자됐을 때 190만 개가 생길까요는 투자 160조 원이 되면은 190만 개는 충분하게 네. 그 근거를 갖춘 그런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각 지역마다 또 이런 뉴딜과 관련된 정책들 그리고 사업 추진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텐데 이게 좀 지속적이고 또 성공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좀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지역마다 지금 시도
그다음에 군 단위, 구 단위까지 한국판 뉴딜이 각자 그 지역의 이름을 붙인 뉴딜들이 네. 거의 지금 마련되고 있습니다. 아주 저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물론 어떤 것은 그냥 지역에 늘 하고 싶은 사업을 네네. 거기에 이제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거기에 이제 담는 것도 있지만 저는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지역에서 뉴딜이라는 이런 새로운 시대 환경에 맞도록 사업을 구상하고 맞춰오는 거는 저는 너무나 소중한 거라고 보고 협업이 중요하고 특히 이제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네. 지역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 지역에 시설이 들어서고 지역 주민들이 이해를 해주고 동의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려면 그 지역 주민들이 구상 단계부터 참여를 하고 아까 말한 대로 이익 같은 것도 일부 이게 거기에 환류되는 그런 메커니즘이 되지 않으면 지역들이 반대하면 일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이 그 사업을 제안하고 그다음에 이제 환경도 그렇고 제일 잘 알죠, 지역이. 네. 가장 또 중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정부도 지금 지역의 그 목소리를 이 지금 디지털 지금 그린으로 돼 있잖아요. 네네. 여기에 지역의 목소리를 담는 체계를 하나 더 갖추는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시간을 좀 마무리하기 위해서 두 분께서 마지막으로 그 한국판 뉴딜 정책과 관련한 그 총평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먼저 김용범 차관님께 부탁드릴게요. 예, 이 팬데믹이 닥쳤을 때 각 나라가 지금도 그렇고 각자만의 그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방역에서는 다행히 국민들의 협조와 이해 덕분에 K-방역이라고 이제 브랜드가 생기고 있는데 경제 이 충격을 우리가 극복하고 미래는 나아가는 비전 측면에서도 한국판 뉴딜이 세계에서 그래도 제일 빨리 종합적으로 나온 대응 계획인데 이런 새로운 시대에 맞는 국가적인 역량을 모으는 종합 계획으로서도 한국을 좀 바라보고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을 만큼 한국판 뉴딜이 꼭 성공해야 되고 그렇게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유종일 원장께서도 총평 및 의견을 좀 내비쳐 주시면요.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런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네. 그리고 그 포용 사회 이런 것이 우리나라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그 방역이 비교적 잘 된 편이어서 이것도 조금 앞서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런 것들은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과제고 지금 여러 나라들이 다양한 형태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네. 우리가 이게 정부가 그냥 뭐 해서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런 사업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진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나라다운 나라로 앞서가는 나라도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공을 시켜야 되는 거다. 일례로 바로 그 몇 시간 전에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네. 그 화상으로 유엔 총회 연설을 했는데 2060년까지 지금 선진국들은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 가겠다 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중국의 경우는 지금 저 온실가스 배출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됐는데 네. 지금 아직 개도국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60년까지 탄소 중립하겠다 이 선언을 했거든요. 네. 굉장히 부담스러운 선언인데 세계가 그렇게 다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자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이것이 국민들이 이거 강 건너 구경하듯이 보고 네.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네. 모두가 팔을 걷어붙이고 참여해서 반드시 성공을 시켜야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변혁의 출발점에서 위기를 기회로 삼을 대규모의 경제 정책 한국판 뉴딜이 이제 막 닻을 올렸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경제의 판을 대한민국이 선도할 수 있도록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저희도 함께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용범 차관님, 또 유종일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